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남편. 어느 여름날 안팎 문을 열어젖힌 사랑방에는 20살 안쪽의 준수한 도령이 한가닥의 집념도 없는 듯 청아한 음성으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약간은 아까부터 글을 읽고 있는 젊은 도령을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약간은 겨우 올해 9살 되는 이 마을의 철없는 소녀였습니다. 입고 있는 옷으로 보아 소녀의 집이 넉넉지 못한 형편인 것처럼 보였지요. 약간은 진정 궁금하였습니다. 저렇게 날마다 책을 펴놓고 소리를 높여 읽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에 쓰려는 것일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몇 해를 보아오는 약가이기 때문이지요. 약가의 집에도 동리 사람의 집에도 책이 있는 것은 약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령의 집에만은 책이라는 것이 산더미처럼 많을 뿐 아니라 사시사철 그 책이라는 것을 펴놓고 약가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넋두리 같은 음성으로 그것을 읽고 있으니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이때 글을 읽던 도령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약가가 아니냐? 안녕하세요, 도련님. 도령도 정이 있는 웃음이었고 약가의 총명스럽고 이쁜 얼굴도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언제나 약가에게 다정하였지요. 도련님, 왜? 그 읽으시는 것이 무엇이지요? 책이지. 도령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무엇 하려고 날마다 그것을 읽으세요? 도령은 빙그레 웃음을 띄우며 말하였어요. 공부를 하는 것이란다. 공부는 왜 하세요? 이 세상의 일을 다 알고자 함에서이지. 약간은 잠깐 머리를 가웃거렸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세상 일이라니요. 크게는 하늘과 땅과 나라와 적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과 날 짐승 벌레의 일들이며 사람이 행해야 할 예절이나 도리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 옛적 일 그 밖에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의 변하는 이치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이 세상의 조화가 다 이 책 속에 들어있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다 그 책 속에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란다. 지금 읽으시는 그 책에는 무슨 말이 있어요? 도령이 책을 내려다보며 난처한 얼굴을 띄었답니다. 약가의 물음에 한 단어로 대답하기 어려운 까닭이었지요. 잠시 망설이던 도령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책 속에는 옛 성인의 슬기로운 가르침으로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열려는 불경이부라는 말씀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라의 벼슬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 임금만을 섬겨야 하며 시집간 부인은 결코 두 남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야. 총명한 약가는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8년이 지나니 약가는
의젓하며 정말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가진 부친들은 누구나 약가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였지요. 약가가 15살이 지나면서부터는 빗발치듯 혼인말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약가는 한 마을에 사는 조울생이라는 젊은이에게 시집을 갔지요. 약가의 부모님들은 조울생의 부지런하고 믿음직스러운 인품을 보고 딸을 준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촛불빛 그윽한 신방에서 남편이 넌지시 약가의 손을 잡은 순간 약가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춘씨는 불사이군이요 열녀는 불경이부이다 라고 하던 도령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사람만이 나의 남편이로구나. 약가는 이렇게 홀로 마음을 다져 지금은 서울로 가시어 나라의 벼슬을 하느라고 마을에 안 계신 그 옛날의 도령님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1년은 즐겁고 아름답기만 하였습니다. 약가 부부는 무던히 서로를 사랑하였지요. 그러기에 약가는 스스로의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도와 밭일 논일을 가리지 않았고 겨울 삼동에도 남편은 자고 있어도 약가는 옷감 짜는 일을 하며 밤새는 줄을 몰랐지요. 두 부부를 보면 원앙새 같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였어요. 때는 고려의 국군이 이미 기울어져 버린 우왕의 시절이었지요. 남쪽 바다를 건너와서 노략질을 하는 외국의 도둑대인 외구의 행패가 극성스러워 조정에서는 군병을 모았습니다. 약가의 남편 조울생도 군병에 뽑혀가게 되었지요. 마을에서 함께 뽑혀가는 여러 장정들과 더불어 조울생이 선산고을로 들어가는 날 약가는 마을 앞 버드나무 우거진 시냇가 언덕에서 마을 안악들과 함께 옷 고름으로 눈물을 닦으며 떠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산 기슭을 돌아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충씨는 불사이군이요 열녀는 불경이부라. 허전한 걸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입속으로 외우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약가의 세월은 진정 지루하였지요. 그 지루한 생활도 어느덧 3년이 지나갔습니다. 친정 부모들은 친정으로 돌아와 거처하기를 권했으나 약가는 남편과 살던 집을 떠나지 않았지요. 약가는 밤이면 남편과 함께 자던 금침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 3년 동안 외구의 난리가 선산고을에도 지나가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약가의 마을은 외구의 손이 미치지 않아 약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여전히 옷감도 짤 수 있었습니다. 약가는 2, 3년 동안 도무지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애타는 중에 마을에서 나갔던 장정들이 돌아온다 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지 며칠이 못 되어 3년 전 남편과 함께 뽑혀갔던 마을의 장정들이 마을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 장정들 사이에 남편 조울생은 없었습니다. 외구의 무리들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것이었지요. 어디서 어떻게 잡혀갔어요? 울며 애타게 캐묻는 약가에게 돌아온 장정들은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 벌써 1년도 넘었어. 전라도 운봉싸움이 끝나고 외적을 무찔러 황산으로 지쳐갈 때 언제나 앞장서서 적군을 몰아치던 조울생은
난데없이 나타난 외구의 구원병에게 에워싸여서 붙잡혀 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남들은 다 돌아왔는데 당신은 왜 안 오시오? 홀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 약간은 몸부림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약가의 세월이 또 1년이 지나갔지요. 조울생은 죽은 사람이여 외적에게 사로잡혀 갔으니 살아오기는 어려울 것이여. 돌아온 장정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약가의 친정 부모들까지도 이렇게 수군거렸지요. 약가는 홀로 지내기가 아까워 마땅한 자리로 다시 보내야지.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어느 날, 네 남편은 죽었어. 마음을 다시 고쳐 먹도록 하여라. 약가의 모친은 넌짓이 이렇게 권하였지요. 사실 홀로 사는 약가를 탐내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연려는 불경 이부이다. 그러나 약가의 가슴에는 그 옛날 김도령의 이 말이 새겨진 빗돌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 8번의 봄이 왔습니다. 약가는 칼을 품고 잔다더라. 누구나 약가의 처소로 뛰어들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야. 이런 소문은 사실이었고 약가는 칼을 품고 자야만 하였습니다. 제물로도 약가의 뜻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안 사나이들 중에서는 약가의 집 담을 뛰어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약가는 자물쇠로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잤습니다. 사나이들은 그 방문을 부수고 뛰어들기까지 하였지요. 누구야? 들어오기만 해보거라. 여기 칼이 있으니 함께 죽을 것이야. 약가의 다부진 말에 사나이들도 방문을 부수지 못하고 물러갔지요. 언젠가 밤 출입을 할 때 후미진 곳에서 느닷없이 약가에게 덤벼드는 자가 있은 후로부터 약가는 2번 다시 밤 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고단한 11년, 그 11년을 약가는 견디어 온 것이지요. 그동안 나라가 바뀌어 왕씨의 조정은 무너지고 이씨의 조정이 섰으나 약가의 심정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약가의 몸과 마음이 외로움에 지쳐 있었지요. 연려는 불경 이부로다. 라는 교훈보다도 그리운 남편이 돌아올 가망이 정말 없으니 나도 차라리 죽어버릴까? 죽는 길만이 약가에게 트인 단 한 길인 듯 싶었습니다. 튼튼한 자물쇠를 안으로 잠근 약가의 방에는 언제나 밤이면 등잔불이 켜져 있었지요. 행여 돌아올지도 모르는 남편이 먼 발치에서라도 내 집의 불빛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등잔불 아래 약가는 품고 자던 칼을 꺼내 들었지요. 이제 당신의 아내 약가도 당신을 따라 가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여식 약가는 이제 남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날이 선 칼을 한동안 들여다보던 약가는 도령님의 훈계하신 대로 약가는 2 사나이를 섬기지 않았어요. 하고 이내 칼을 들어 스스로의 목을 찌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밖에서 대문을 흔드는 귀익은 목소리는 그립던 남편 조울생의 목소리였지요. 누구요? 칼을 놓은 약가가 물을 사이도 없이 약가, 나요. 그대는 10년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정말 조울생의 목소리가 분명하였지요. 여보, 어서 문을 여시오. 마을 어귀에서부터 내 집의 불빛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르오. 그러나 약간은 안타깝게 대꾸하였지요. 이 밤에는 이 문을 못 열겠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10년 동안 밤이면 한 차례도 열어본 적 없는 이 방문이에요. 오늘 밤엔 저희 친정에 가시어 주무셔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을 맞아 드리겠어요. 하도 다부진 약가의 목소리에 조울생은 그 밤을 처가에 가서 묵고 다음 날 11년 만에 서로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조울생은 외적에게 사로잡혀서 외적에게 포로된 다른 우리 백성들과 더불어 외국으로 끌려간 후 그곳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선 우리 조정에서 외국에 보낸 우리 조정의 관원의 주선으로 풀려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서산 봉계리 마을 어귀에는 조정에서 약가의 정열을 가상히 여겨 세워준 정문이 지금도 엄연히 서 있다고 합니다. 다시 찾으려 한 고구려. 나당연합군이 삼국을 통일한 후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자기 영토로 만들 음모를 꾸미자 이를 눈치챈 신라는 즉시 당나라와의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나라를 잃은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도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곳곳에서 당나라군을 상대로 교전을 벌였지요. 그중 고구려의 대형을 지낸 건모잠은 특히 그 세력이 크고 휘하에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건모잠은 평양 북쪽에 위치한 국모성에서 고구려 유민 수백 명을 거느리고 당나라 군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성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당나라 군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건모잠은 부하들과 의논하여 비록 조국을 멸망시킨 원수이긴 하더라도 동족인 신라군과 힘을 합쳐 당나라군에 대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부하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신라로 향하였지요. 건모잠의 일행은 당나라군의 눈을 피해 넓은 대로를 버리고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택해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험준한 고개를 하나 넘을 때였지요. 잘 지은 기와집이 50채 되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작긴 하여도 이런 산중에 기와집이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건모잠은 부하들 중 가장 날쌔고 총명한 금룡을 시켜 마을의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일렀지요. 얼마 후 돌아온 금룡은 마을에는 당나라 관리들과 군사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모잠 일행은 조심스럽게 마을 뒤쪽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건모잠 일행이 가파른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 보니 난데없이 큰 절이 나타났습니다. 날은 저무는데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해 속으로 걱정을 하던 건모잠은 만일을 대비하여 일행을 숲속에 남겨두고 금룡과 단둘이서 절 안으로 들어갔지요. 밖에서 본 크기와는 달리 절에는 젊은 수도승 몇 사람과 나이가 지긋한 주지가 전부였어요. 건모잠은 주지를 만나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자 주지는 흔쾌히 승낙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소승도 고구려인으로서 나라 잃은 서름이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건모잠은 금룡을 시켜 일행들을 절로 데려오게 하고 주지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차를 마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모잠은 주지가 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도 해박하고 불심도 깊은 것 같았지요.
주지는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환대하였고 젊은 수도승들을 시켜 저녁을 짓게 하였지요. 일행이 도우려고 하면 극구 사양하며 피곤할 터이니 걱정 말고 쉬라고만 하였습니다. 건모잠과 부하 장수들의 밥상에는 술도 올랐고 오랜만에 푸짐한 저녁에다 술까지 얻어마신 건모잠과 일행은 취기에 젖어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지요. 밤이 깊어 일행은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절하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하였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잘 듣거라. 검장군을 비롯한 우리 일행의 목숨은 너희들의 손에 달렸다. 비록 주지가 우리와 같은 동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앞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니 조용히 움직이며 저들의 행동을 살피거라. 이렇게 말하는 이는 금룡이었지요. 그는 건모잠과는 달리 주지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큰 절에 스님이 10명 안팎이라는 것도 적지 않게 의심스러웠지요.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절의 정문을 지키고 다른 조는 뒷문을 지키거라. 혹시 나가는 자가 있거든 즉시 붙잡아 내 앞에 데려오너라. 알겠느냐? 부하들은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가 매복하는 것을 확인한 금룡은 법당 마당의 작은 석탑 옆에 몸을 숨겼지요. 금룡이 가슴 속으로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 뒷문을 지키던 부하들이 젊은 수도승 2명을 잡아 금룡 앞에 끌고 왔습니다. 이놈들이 뒷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금룡은 장검을 빼내어 수도승의 목에다 들이대며 말하였어요. 말하거라. 무슨 일로 이 야심한 밤에 저를 빠져나가려 했느냐? 살려만 주십시오. 소승들은 큰 스님의 분부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 분부가 무엇이냐? 금룡의 다그침에 다른 수도승이 품속에서 네모 반듯하게 접은 편지 한 장을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금룡에게 건네지요. 이것을 아랫마을에 있는 당나라 장군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수도승이 건넨 편지를 읽는 금룡의 두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지금 저희 절에 고려군이 300명가량 주둔해 있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군사 500명 정도만 보내시면 섬멸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의 우두머리인 건모잠이란 자는 소승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장군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편지를 읽어본 금룡은 젊은 수도승의 목에 들이댄 칼을 더욱 힘주어 잡으며 말하였지요. 지금부터 내 말을 새겨들어라. 만약 내 말을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너희 목숨은 오늘 밤 안으로 끝인 것이야. 이 편지를 당장 당나라 군에게 가서 전하되 절대 아무런 내색도 하지 말거라. 내 부하들이 너희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것이니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단칼에 목이 달아날 것이야. 수도승들은 여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금룡이 내미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큰 스님은 저희와 같은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당나라의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자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수도승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낮게 흐느꼈어요. 알겠다. 너희가 내 말대로만 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야. 어서 가거라. 금룡의 명령에 젊은 수도승들은 편지를 품속에 넣고 절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금룡의 부하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소리 없이 뒤따라갔지요. 금룡은 곧 건모잠을 깨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놀란 건모잠은 일행들을 조용히 깨워 뒷산으로 급히 피신시켰지요. 얼마 후 당나라 장군에게 갔던 수도승들이 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맙소.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군사 500명을 대동하고 저를 에워쌀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몸 조심하시오. 금룡은 수도승들로 하여금 답장을 주지에게 전하게 하고 신복 둘을 주지의 방문 앞에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혹 이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그 즉시 목을 쳐도 좋다는 명을 내렸지요. 새벽 무렵 건모잠은 고구려군의 숫자가 당나라군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점을 감안하여 기습 작전을 펴기로 하고 지형을 두루 살펴 군사들을 절 주변의 요소마다 배치시켰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당나라군 500여 명이 절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하였지요. 이에 건모잠은 요소마다 배치해 놓은 군사들을 지휘하여 정오가 채 되기 전에 당나라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건모잠이 당나라군 대장의 목을 베고 절로 내려가니 주지의 목 또한 이미 금룡의 신복들 손에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건모잠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어요. 멀고도 험한 길이었지만 다행히 신라와 손이 닿아 무기를 비롯한 곡식까지도 원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건모잠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서자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당나라군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지요. 그러나 이미 기울어진 대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던 데다가 내분까지 일어나 건모잠은 안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힘겨운 고구려 부흥운동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지요. 누가 더 아끼나. 옛날 어느 마을에 토목공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토목공이 어렸을 적에는 집이 몹시 가난하였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토목공은 부지런히 일을 하여 많은 재산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은 부자가 된 뒤에도 결코 그 재산을 축내는 일이 없었지요.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면 결코 돈 한 푼도 헤프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토목공은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이 없으면 술 한 잔, 담배 한 갭이라도 남에게 공짜로 주는 일이 없었지요. 아주 구두쇠였어요. 토목공의 살림은 해마다 부쩍부쩍 늘어가기만 하였지요. 이리하여 토목공은 부자로서뿐만 아니라 구두쇠로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에게는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었지요. 이 사람에게는 나이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가를 들이려다 보니 워낙 돈이 많은 부잣집이라 신부감도 그럴듯한 자리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은 그 자리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것을 도맡을 며느리가 착하고 알뜰하지 않으면 그 살림은 하루아침에 기울어지고 말 것이 뻔하지요. 토목공은 이런 생각에 며느리를 맞아들일 일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며느리감으로 나선 아가씨들을 만나보니 모두 씀씀이가 해플 것 같고 살림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을 것만 같았지요. 오랜 생각 끝에 토목공은 마침내 좋은 며느리를 고를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와 똑같이 부자이면서도 돈을 아끼는 구두쇠를 찾기로 하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구두쇠 가운데서도 나이든 딸을 둔 구두쇠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아버지를 닮아서 살림을 아끼고 알뜰하게 잘 꾸려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런 며느리감을 찾아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생 끝에 그런 구두쇠를 찾아 놓고 보면 딸이 없거나 딸이 있어도 아직 어려서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목공은 뜻밖에도 충주에 사는 자는고비라는 구두쇠를 찾아냈지요. 수백 리나 떨어져 사는 자는고비를 찾아내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그는 자는고비의 소문만 듣고는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목공은 자기가 직접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가서 자는고비가 집안 살림살이를 하는 법도 보고 자는고비의 딸도 먼 발치에서 선을 보았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자는고비가 구두쇠란 말도 들었지요. 토목공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며느리감으로도 나무랄 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어서 돌아가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리하여 토목공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인과 의논을 하였지요. 그리고 자는고비네 집에 사람을 보내어 자식들을 결혼시키자고 청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자는고비 집에서도 딸이 나이가 차서 마침 사윗감을 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두 집은 저절로 마음이 맞아서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는고비의 딸이 토목공의 집으로 시집을 왔지요. 며느리를 맞이한 토목공은 그날로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토목공은 살림을 며느리에게 맡기기는 했으나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목공은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가나 하고 늘 옆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요. 토목공의 며느리는 생각한 대로 살림을 아주 알뜰하게 잘 해나갔습니다. 토목공은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들었고 모든 것이 나무랄 데가 없었지요. 그러나 토목공은 며느리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며느리가 밥상을 차릴 때 늘 간장을 종지에 가득 떠다 놓는 일이었습니다. 토목공은 그것이 아까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토목공이 하루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예, 아가야. 그렇게 간장을 해프게 먹으면 어떡하니? 늘 그러다가는 우리 살림이 금방 거덜나고 말 것이야. 아가야, 난 장독에 파리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기어이 그놈을 따라가서는 붙들어다가 그놈 발목에 묻은 장을 죄다 씻어서 장독에 도로 놓고야 놓아주었단다. 어머,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고 말고 그 파리를 그대로 놓아둘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가야, 앞으로는 밥상에 간장을 놓더라도 종지 밑바닥에만 겨우 깔리게 놓도록 하여라. 내 말을 알아듣겠니? 다음부터 간장 놓는 법은 지금 내가 말했듯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거라. 도목공이 며느리를 타이르자 며느리는 몹시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살림살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들 어찌 그만한 생각이 없겠어요? 하지만 아버님 말씀처럼 간장을 종지 밑바닥에 깔리게 담아 놓으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아니, 아가야. 그건 어째서 그런 것이야? 아버님,
숟가락으로 간장을 뜨다가도 잘 안 떠지면 기어코 떠내려고 숟가락으로 종지 바닥을 자꾸 긁게 되고 그러면 숟가락이 닳아서 없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간장이 아무래도 안 떠지면 기울여서라도 따라 먹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닳고 간장은 간장대로 없어지니 두 가지로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가야, 그 이치가 맞긴 맞다마는. 아버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종지에 간장을 가득 떠서 놓으면 숟가락이 닿을 리도 없고 또 조금 더 떠서 먹으려다가도 간장이 가득 찬 것을 보면 저절로 짜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장을 가득 떠 놓은 것이지요. 토목공 부부는 며느리의 설명을 듣자 무릎을 탁 치며 탄복하였지요. 아가야, 네 말이 옳다. 옳고 말고. 아가야 어쩌면 너는 그렇게도 살림 사는 교육을 잘도 받은 것이야. 앞으로는 모든 살림을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하여라. 토목공 부부는 며느리를 잘 보았다고 남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났어요. 자는 고비는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그 딸이 잘 사는지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돈 집을 찾아갔지요. 토목공과 자는 고비는 얼마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살림을 아껴서 돈 번 일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지요. 먼저 토목공이 여름에 부채 쓰는 법을 자랑 삼아 말하였어요. 사돈, 나는 부채 하나를 사면 몇십 년씩 쓴답니다. 아니, 어떻게 쓰는데요? 어떻게 쓰는 거 아니? 부채를 온통 다 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펴서 붙입니다. 이처럼 한쪽씩 차례차례로 펴서 붙이면 평생 동안 몇 개 안 사도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돈이 절약됩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자는고비는 몹시 안 입고 온 듯 희죽희죽 웃어댔습니다. 애게게 사돈, 그게 뭐 대단한 절약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 절약이 안 된다니요. 사돈, 난 부채 하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도 쓰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부채를 쓸 일이 있으면 어떻게 쓰는고 하면 부채를 활짝 펴들고 고개만 좌우로 흔들면 바람이 저절로 일어나지요. 고개가 좀 아프기는 해도 부채야 해지거나 다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얼마나 돈이 절약되겠습니까? 토목공이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하였지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도 살림을 야무지게 하고 똑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저녁 밥상이 들어왔어요. 자는 고비가 밥상을 유심히 살펴보니 구워놓은 자반 조기가 밥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는 고비는 하도 기가 막혀서 토목공에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사돈, 이렇게 살림을 살아서야 어디 살림이 남아나겠습니까? 아니 사돈,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돈, 이처럼 번번이 비싼 반찬을 상에 놓으면 그 반찬 값을 도대체 어떻게 될 작정입니까? 아니 그럼 무슨 좋은 수라도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이렇게 번번이 자반조기를 구워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자반조기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상을 그 밑으로 가져가지요. 그러고는요. 밥 한 숟가락 더 먹고는 매달아 놓은 자반조기를 한번 쳐다보며 아이고 짜다 하면 자연히 짠 생각에 밥이 저절로 넘어갈 게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면 반찬 값은 저절로 모일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토목공은 벌떡 일어나서 자는 고비에게 절을 넙죽하였습니다.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뒤 토목공은 사돈인 자는고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지켜 더욱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날개를 자른 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아주 영리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가난하여 농사짓는 걸로는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집신을 삼아서 장에 가서 팔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를 도와 밭에 가서 심부름도 하고 집신 삼는 일도 도와드렸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제주 읍으로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주문을 맡아두었던 집신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아들은 아주 빨리 다녀왔습니다. 지금쯤 겨우 읍내에 도착했으려니 생각하였는데 벌써 일을 마치고 돌아왔던 것이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는 다시 그와 같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지금쯤이면 반쯤 갔을까 생각할 때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주 놀라운 걸음걸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이 났습니다. 틀림없이 이 놈이 보통 놈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몰래 아들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하였어요. 한반은 냇가로 목욕을 갔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목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채고 혼자 먼저 하고 돌아와 버렸지요. 너 혼자 천천히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척하고는 몰래 숲속에 숨어서 아들이 목욕하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아들은 헤엄을 잘 쳤습니다. 순식간에 냇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헤엄을 쳐 가곤 하였지요. 마치 나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헤엄을 치던 아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바위 위에 올라가 두 팔을 벌리고 푸른 하늘을 향해 크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 물로 뛰어들었지요.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겨드랑이에서 날개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다시 아들을 보는 것이 무서워서 집으로 빠른 걸음으로 돌아와 버렸지요. 그리고 부인에게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 부부는 이 일로 걱정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자기들 아들을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관가에 알려야 할 형편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저놈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야 없지 않소? 그러니 그놈의 날개만 잘라버리는 게 어떻겠소? 남편이 부인에게 말하였어요. 날개만 없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애를 죽이지 말고 날개만 잘라버립시다.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부부는 이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서 아들에게 술을 많이 먹였지요. 취해 쓰러진 아들의 옷을 벗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위로 그 날개를 싹둑 잘라버렸지요.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난 아들은 겨드랑이를 만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날개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부모들이 잘라버린 것을 알고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주룩주룩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아무 말 없이 잘 자랐어요.
자랄수록 힘이 세어졌지만 여간에서는 싸움이나 씨름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저 부지런히 일만 하였답니다. 혼자서도 여남은 사람 몫은 거뜬히 해내었지요. 그의 부모들은 그가 힘을 쓰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날개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마음을 놓았지요. 그렇게 날개를 잃어버린 그는 그런대로 일생을 일 잘하는 미련한 장사로 살다가 죽었지요. 목숨을 바꾼 우정. 먼 옛날 금강산 비로봉 기슭의 어느 마을에 한돌이와 두돌이라는 사내 아이 둘이 살고 있었지요. 한돌이와 두돌이는 둘 다 늙은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돌이와 두돌이의 아버지는 몇 해 전 전쟁터에 끌려 나갔다가 둘 다 목숨을 잃었지요. 아버지가 없는 서름을 함께 안고 있는 한돌이와 두돌이는 마치 쌍둥이 형제처럼 언제나 의좋게 지냈습니다. 강변에 나가 뛰어놀다가 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돌배 한 알까지도 똑같이 나누어 먹었으며 개암 한 줌이 생겨도 반 줌씩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지요. 두 아이가 18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마을에 곤장을 맨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나라에서 군역 영장이 내려졌다면서 다짜고짜 한돌이와 두돌이를 끌어냈습니다. 이 애들의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면 됐지. 또 무엇이 모자라 외아들마저 끌어가는 것이오. 차라리 이 늙은 것들을 끌어가시오. 한돌이와 두돌이 어머니는 관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옷자락을 부여잡고 애걸복걸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돌이와 두돌이를 끌고 갔지요. 군역에 끌려온 한돌이와 두돌이는 고향에 홀로 두고 온 늙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돌이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생겼어요. 한돌이가 군량 및 창고 보초를 서던 날 밤 수백 섬의 쌀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돌이는 재판 끝에 억울하게도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한돌이가 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향에 있는 한돌이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 기별을 처음 들은 사람은 두돌이였는데 우두머리는 한돌이에게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두돌이는 군장을 찾아가 한돌이네 집안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한돌이가 죽기 전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지요. 이제 닷새만 있으면 죽을 놈인데 죽어가는 지엄이 얼굴은 봐서 뭘 안단 말이야. 두돌이의 가슴은 칼로 저며내는 듯 쓰리고 아팠습니다. 한돌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만 해도 원통하고 분한 일인데 한돌이 어머니마저 위독한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돌이가 어머니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두돌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두돌이는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군장을 다시 찾아가 이야기하였지요. 제가 한돌이 대신 옥에 갇혀 있겠으니 한돌이를 집에 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 두돌이의 말에 군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돌이의 사형 집행이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이
남달리 친하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친구를 대신하여 옥살이까지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놀랍다 못하여 탄복할 정도였지요. 한참 뒤 군장이 물었어요. 한돌이가 사형받을 날짜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어. 한돌이가 만일 그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네가 대신 죽어야 할 텐데 그래도 좋단 말이냐? 그런 각오도 없이 제가 어찌 한돌이를 보내자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돌이는 닷새 안에 꼭 돌아올 것입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생겨 닷새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대신 저를 처형해도 좋습니다. 두돌이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돌이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군장은 두돌이 청을 들어주기로 하였지요. 고향으로 떠나기 전 한돌이는 자기 대신 옥에 끌려 들어가는 두돌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군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옷소매를 질퍽하니 적시고 말았지요. 옥에 갇혔던 한돌이는 꼬박 이틀이 걸려 고향에 돌아왔어요. 한돌이는 자기 어머니보다도 두돌이 어머니부터 먼저 찾아뵈려고 두돌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두돌이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한돌이는 자기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두돌이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의 간병을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한돌이는 목맨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어요. 아니, 한돌이가 아니냐? 두돌이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달려나왔지요. 하지만 한돌이 어머니는 죽은 듯 눈을 꼭 감고 누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온 것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우리 두돌이랑 다들 몸성이 잘 지낸 것이야? 두돌이 어머니는 한돌이의 여인 어깨를 쓸어 만지며 물었지요. 예, 두돌이는 잘 있어요. 한돌이는 거짓말을 하고 나니 꼭 죄를 지은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마침 잘 왔구나. 어머니가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았는데 아마 너를 보면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게요. 두돌이 어머니는 한돌이를 어머니 머리맡에 앉게 하였어요.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두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한돌이는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며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목숨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지요. 한돌이는 어머니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돌이 눈앞에는 자기 대신 옥에 끌려 들어가 있는 두돌이 얼굴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어른거렸지요. 두돌아, 내가 곧 돌아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어머니 병세야 이제 기울 대로 다 기울었으니 별 수 없구나. 그래도 살아계시는 어머니 얼굴을 베었으니 여한이 없어. 하지만 절대로 두돌이를 나 대신 죽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 한돌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돌이 어머님, 우리 어머님을 부탁해요. 저는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해요. 한돌이는 두돌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위독한 어머니를 그대로 두고 돌아가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두돌이 어머니는 펄쩍 뛰었어요. 두돌이 어머님, 저는 꼭 가야 해요. 두돌이 어머니는 한돌이 팔 소매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두돌이 어머님, 정말 이러지 마셔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사연을 뒷날 다 이야기해드리겠어요. 두돌이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돌이는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피눈물을 뿌리며 집을 떠났어요. 한편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병영에서는 한돌이를 두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군졸들은 한돌이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될 두돌이를 불쌍히 여기며 저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사형을 집행할 시간이 되었어요. 군장은 두돌이를 사형터로 끌고 갔습니다. 두돌이는 조금 더 억울한 기색 없이 태연한 표정으로 묵묵히 사형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돌아, 두돌이 이 사람아. 군졸들이 여기저기에서 두돌이를 목매어 불렀습니다. 두돌이는 군졸들에게 얼굴을 돌려 눈인사를 보내었어요. 두돌이를 벼랑가에 세워놓고 군장이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가? 저는 조금도 억울한 마음이 없습니다. 한돌이가 어머니를 만나 뵈었으라 생각하니 오히려 기쁩니다. 한돌이는 지금 틀림없이 여기로 달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한돌이가 나중에라도 돌아오면 한돌이를 꼭 살려주십시오. 좋아, 네 부탁은 들어주겠다. 군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 손을 쳐들었습니다. 궁수들이 떨리는 팔로 두돌이를 겨냥하고 활 시위를 팽팽히 당겼어요. 군장이 막 손을 내리려고 할 찰나였습니다. 뚜거덕뚜거덕하며 골짜기 아래에서 말 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군장은 말 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마 한 필이 먼지를 노랗게 휘말아 올리며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었지요. 말에 올라탄 사람은 손을 휘저으며 뭐라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한돌이가 아니오. 정말 그런 것 같군. 군졸들은 술렁거리며 가까이로 달려오는 백마를 지켜보았습니다. 백마는 어느새 두돌이를 세워놓은 벼랑턱에 이르렀어요. 두돌아! 백마 위에서 한돌이가 뛰어내리며 부르짖었습니다. 한돌이는 엎어지듯 달려나가며 두돌이 몸을 가로막았어요. 자, 이제 내가 왔으니 그 화살을 어서 내 몸에 날리시오. 모여선 군졸들은 모두 놀란 눈길로 한돌이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욱 놀란 것은 두돌이였습니다. 두돌이는 한돌이가 닷새 안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지요. 한돌이와 두돌이는 서로 목매어 부르짖으며 와락 부둥켜 안았습니다. 한돌아, 그래, 어머니를 만나 뵙기는 한 것이야? 만나 뵈었지.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한돌이는 목이 꽉 메어 올랐습니다. 그럼 어머니 병간호나 할 것이지. 오기는 왜 왔단 말이야? 두돌이는 한돌이 가슴을 쾅쾅 쥐어박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대신 너를 죽게 하고 나 혼자 살아서 뭘 하란 말이야? 한돌이는 가슴이 꽉 미어져 올라 두돌이를 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두돌아, 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한돌이는 두돌이를 보기가 몹시 미안스러워 두 눈을 끔뻑이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길을 재촉하던 한돌이는 어느 고갯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며 그만 발목을 삐고 말았지요. 한돌이는 단박에 발목이 퉁퉁 부어올라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돌이는 끊어져 나갈 것처럼 저린 발목을 싸쥐고 고갯길에서 몸부림을 쳤지요. 두돌아, 네가 나 대신 죽다니. 아이고 두돌아. 한돌이는 땅을 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고갯길을 오르던 말 장사꾼이 한돌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 올라왔지요. 한돌이에게서 모든 사연을 다 듣고 난 말 장사꾼은 그대들의 우정에 하늘도 단복할 것이오. 자, 어서 이 말을 타고 달려가시오. 하면서 백마 한 피를 주었습니다. 말 한 피를 얻게 된 한돌이는 그 다름으로 채찍을 휘둘러 나머지 길을 단숨에 달려왔던 것이지요. 한돌이 이야기를 마음을 조이며 듣고 난 군졸들은 모두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군장은 감동에 휩싸이며 술렁거리는 군졸들의 눈치를 살피며 한 구석에 서서 무언가 생각하더니 한돌이를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이봐 한돌이, 그러니 이제는 네가 사형을 받아야겠다. 어서 앞으로 나서거라. 군장의 얼굴에는 한돌이에 대한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한돌이를 끝끝내 죽이려 하다니.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천하의 고약한 놈 같으니. 군졸들은 분에 떨며 또다시 술렁거렸어요. 그때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말하겠소. 나이 많은 군졸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어요. 군량미 창고에서 쌀을 훔친 건 저 군장 짓이오. 군졸들은 너무도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이놈, 무슨 허튼 수작이냐? 군장은 당장이라도 나이 많은 군졸을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았지요. 난 그날 밤 순찰을 돌다가 저 군장놈이 도적대와 짜고 창고의 쌀을 털어내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저 군장놈이 무서워 여태껏 이 일을 모른 척하고 있었으니 형벌을 받아야 할 놈은 바로 나요. 그러니 어서 한돌이 대신 나를 죽여주시오. 나이 많은 군졸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은 한돌이나 두돌이가 아니라 바로 저 군장놈이요. 군졸들 속에서 누군가가 창을 높이 축혀 올리며 외쳤습니다. 옳소. 군졸들은 일제히 창을 비껴들고 군장을 에워쌌어요. 그러고는 단숨에 군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 한돌이와 두돌이는 마을로 돌아와 어머니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하고 효성을 다해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낮과 밤이 나뉘게 된 이유. 옛날 옛적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동물들은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자신들의 마법을 모두 모아 해가 하늘에 떠 있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낮에 며칠씩 계속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마법이 더 강해지면 하늘이 금방 어두워져 몇 주일이고 컴컴한 밤이 계속되었지요. 그런 일은 자꾸만 되풀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낮을 좋아하는 동물들과 밤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었지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동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열었어요. 낮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늘 해가 떠 있기를 바랐지요. 들소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배고플 때마다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잖아. 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낮 쪽에 찬성이야. 햇볕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날아다닐 수 있어.
게다가 둥지를 치고 먹이를 찾아다니려면 빛이 필요해. 뱀이 맞장구 쳤지요. 햇볕이 따뜻한 날 바위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밤은 없어도 조금도 아쉽지 않아. 다른 동물들도 찬성했고 뒤쪽에서 작은 환호성까지 일었습니다. 이 소동을 틈타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올빼미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소리 없이 생쥐들이 있는 곳에 내려앉았지요. 생쥐들은 깜짝 놀라서 족제비 뒤로 허둥지둥 도망을 쳤답니다. 올빼미는 아까 말한 동물들을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좋겠지. 하지만 나는 사냥을 하려면 어둠이 필요해. 낮 시간은 조금도 쓸모가 없지. 용감한 생쥐가 나와서 올빼미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올빼미 말이 맞아. 밤이 최고야. 어둠이 가려주지 않으면 나랑 우리 식구들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생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쥐도 말하였어요. 밤이 없으면 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내가 잡아먹는 곤충들은 해가 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난 굶어 죽을 것이야. 게다가 낮은 잠자는 시간이야. 또다시 화를 내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소리로 주위가 술렁거렸지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줄무늬 다람쥐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좋은 수가 떠올랐어. 그러자 모두들 줄무늬 다람쥐 쪽을 바라보았지요. 너구리에게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야. 동물들이 일제히 돌아보니 너구리는 줄무늬 다람쥐의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구리는 고개를 저었지요. 줄무늬 다람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하였답니다. 줄무늬 다람쥐는 너구리 쪽으로 돌아서서 줄무늬 꼬리를 보여주라는 신용을 하였지요. 내 말은 이거야. 너구리 꼬리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똑같이 나누어져 있잖아. 우리도 낮과 밤을 그렇게 똑같이 나누면 안 될까? 길이가 똑같게 말이야. 다들 한순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윽고 토끼가 물었지요. 그래,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람쥐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하였지? 그러자 다른 동물들도 낮과 밤을 똑같이 나누기로 하였지요. 그래서 해가 하루의 절반을 다스리고 밤이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디언들의 전설로 인디언들은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동물들도 말을 했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 옛날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깊은 골짜기에 부모 없는 불쌍한 오누이가 살았답니다. 누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9살 난 어린 동생을 살뜰히 보살펴 주었으며 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누나를 기둥처럼 믿고 정을 나누며 다정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해 봄 누나는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려 심하게 앓게 되었어요. 동생은 슬피 울며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악 마을에 사는 의원 할아버지가 와서 누나의 병은 달나라에 있는 개소나무 열매를 한 광줄이 먹어야 낫는다고 말했지요. 동생은 달나라가 아무리 멀어도 누나의 약을 꼭 구해오리라고 마음 먹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은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 오겠노라며
거짓말로 누나를 안심시키고는 비로봉 꼭대기를 향해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보니 달나라까지 갈 일이 그저 막막하기만 하였지요. 동생은 하루 종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좌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너무나 무서워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하늘에서 눈부시게 새하얀 사다리 하나가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사다리를 타고 고운 물병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선녀가 사뿐사뿐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선녀가 땅 위에 내려서자 은 사다리는 어느새 하늘로 거쳐 올라가 버렸답니다. 선녀는 물병을 안고 사뿐사뿐 골짜기 아래로 걸어 내려갔어요. 한참 뒤 물을 떠 가지고 온 선녀는 동생이 숨어있는 바위 앞으로 다가왔답니다. 그러고는 자그마한 바위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부드러운 빛깔을 내는 돌멩이 하나를 끄집어냈지요. 그러더니 돌멩이를 들어 하늘에 대고 비추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금 사다리가 미끄러져 내려왔답니다. 선녀는 손에 쥐고 있던 신기한 돌멩이를 바위 구멍 속에 다시 집어넣고 나서 금 사다리를 밟으며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신기한 일을 눈앞에서 본 동생은 무서움도 있고 바위 뒤에서 달려 나왔지요. 그리고 바위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선녀가 두고 간 돌을 끄집어 내어 보았답니다. 그것은 7가지 고운 빛깔이 한데 어울려 아롱아롱 빛나는 큰 구슬이었답니다. 달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된 동생은 너무나 기뻐서 구슬을 꼭 끌어안고 볼에 비볐답니다. 동생은 선녀가 하던 대로 구슬을 하늘에 대고 비추었어요. 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금 사다리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재빨리 금 사다리를 잡아 타고 달나라로 올라갔어요. 한편 누워있던 누나는 약초 캐러 간다면서 떠난 동생이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였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초롱불을 켜들고 동생을 찾아 나섰어요. 누나는 비로봉 골짜기를 여기저기 샅샅이 뒤지며 동생을 목이 쉬도록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동생은 개수나무 밭으로 달려가서 조롱박처럼 생긴 열매를 한 광줄이 땄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개수나무 밭을 빠져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사람이 달에 올라왔다는 것을 달나라 왕이 알고는 노발대발 하였지요. 성미가 아주 급한 달나라 왕은 사람이 한번 밟았던 다리를 신선히 다시 쓸 수 없노라면서 하늘가에 세워두었던 사다리 2개를 지팡이로 때렸답니다. 그러자 은사다리와 금사다리는 수천 수만 개의 바위돌로 부서져 비로봉 꼭대기에 쏟아져 내렸답니다. 달나라 왕은 동생을 궁궐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엄한 눈길로 동생을 한동안 노려보고 나서 어쩐 일로 달나라에 올라오게 되었냐고 물었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달나라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리고 개수나무 열매를 꼭 가져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답니다. 동생 말을 다 듣고 난 달나라 왕은 그제야 노여움이 풀린 듯 몹시 감동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인간 세상에 이처럼 극진한 남매 간의 우애가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내 이런 줄도 모르고 성급히 사다리를 모두 깨뜨려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깊은 후회에 잠겼던 달나라 왕은 잠시 뒤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할 수 없구나. 용마를 한 필 내줄 터이니 그걸 타고 어서 누나에게로 내려가거라. 이리하여 동생은 용마 위에 앉아 비로봉을 향해 바람처럼 내달렸어요. 하지만 달나라는 아득히 멀고 먼지라 용마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꼬박 보름이 걸렸답니다. 그 사이에 비로봉 어느 골짜기에서 동생을 애타게 부르며 목 놓아 슬피 울던 누나는 끝내 그리운 동생을 만나지 못한 채 숨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누나가 죽을 때에 손에 쥐고 있던 초롱 불만은 그대로 켜져 있었는데 그 불은 신기하게도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꺼지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차차 아름다운 꽃 한 송이로 변하였어요. 누나를 목 놓아 부르며 울고 또 울던 동생은 나중에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불렀답니다. 금강초롱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로지 금강산에서만 피어난답니다. 이 꽃은 동생을 만나기 전에는 비로봉 골짜기를 떠날 수 없고 또 떠날 데도 없는 누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은혜 갚은 백로. 평안남도 평원군에 백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집 앞에 연못을 파고 고기를 기르고 그 못가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두고 자주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고기를 낚으며 소일을 하였지요. 연못가의 나무에는 백로가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큰 구렁이가 새끼 백로를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었지요. 어미 백로는 깨깨거리며 구렁이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도 구렁이는 자꾸 올라가 거의 새끼 백로를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보고 백로가 불쌍해져 마침 가지고 있는 칼을 던지니 구렁이는 칼에 맞아 연못에 떨어져 죽었지요. 이듬해 여름 이 사람은 연못에 앉아서 낚시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뱀장어 한 마리가 낚시에 걸렸지요. 이 사람은 그 뱀장어를 잡아서 반찬을 해 먹으려고 배를 갈랐답니다. 그랬더니 뱀장어 뱃속에서 작년 뱀에게 던졌던 칼끝이 나왔지요. 깜짝 놀랐으나 그냥 그 뱀장어를 익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이 사람은 병이 났습니다. 배가 퉁퉁 부어서 몹시 앓기 시작하였지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작년에 찔려 죽은 구렁이가 원수를 갚으려고 뱀장어가 되어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는가 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앓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날은 덥고 배는 아프고 해서 시원한 바람이나 쐬려고 연못가의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펴고 그 위에 들어 누웠지요. 그랬더니 나무 위에 있는 백로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의 배를 쪼았습니다. 그러니 뱃속에서 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배가 부은 것도 낫고 성한 몸이 되었지요. 구렁이는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그러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함부로 살아있는 짐승을 해칠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또 백로는 자기들을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고 도와준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백로가 살려준 은공을 갚기 위하여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해서 이 동네의 이름을 백로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명당 자리의 정기. 조선시대 전라도 광주의 무등산 기슭에 김붕섭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김붕섭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벼슬아치의 모함을 받아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말았지요. 김붕섭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장사 아들을 낳아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것이야. 김붕섭은 20여 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이름난 산과 큰 절을 돌아다니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힘 좋고 재주 뛰어난 천하장사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김붕섭의 집으로 중국 남자가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답니다. 여기 무등산이 경치가 좋다고 하여 일부러 중국에서 왔습니다. 며칠 동안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중국 남자는 쑥박비라며 많은 돈을 내놓았어요. 김붕섭은 중국 남자에게 빈 방을 빌려주었답니다. 중국 남자는 다음 날부터 아침밥을 먹으면 집을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왔답니다.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지요. 중국 남자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답니다. 그러고 자신이 어디를 둘러보고 왔는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군. 한 달 넘게 머물며 날마다 산에 가는 걸 보면 뭔가 중요한 보물을 찾는 게 틀림없어. 저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뒤를 밟아보자. 김붕섭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날 아침 중국 남자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중국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올라갔답니다. 주인 남자가 자기를 미행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답니다. 그저 앞만 보며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얼마쯤 그렇게 갔을까? 중국 남자는 발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그러다가 한 자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답니다. 그래, 바로 이 자리야. 10년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중국 남자는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워두고 산에서 내려갔답니다. 김붕섭은 바위 뒤에 숨어서 중국 남자의 거동을 살펴보았지요. 중국 남자는 지관이 틀림없어. 맷자리를 찾으러 무등산까지 왔겠지. 그리고 돌을 세워 표시를 해둔 땅은 명당 자리일 거야. 김붕섭은 중국 남자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였답니다. 다음날 중국 남자가 김붕섭을 불러 말했어요. 주인어른, 달걀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김붕섭은 달걀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답니다. 왜 달걀을 달라고 하지? 싱싱한 달걀 말고 고른 달걀을 주어볼까? 김붕섭은 중국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여 일부러 고른 달걀을 주었답니다. 밤이 되자 중국 남자는 달걀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김붕섭은 그를 몰래 뒤따라 가보았지요. 중국 남자는 전날 돌을 세워 표시해둔 자리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그는 돌을 치우고 그 자리를 파내더니 달걀을 묻고 흙을 덮었지요. 중국 남자는 꼼짝 않고 그곳에 앉아 있었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달걀 묻은 자리에 귀를 대어보기도 하였지요. 새벽이 되자 중국 남자는 달걀 묻은 자리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하였답니다.
이상하네. 이 자리가 분명한데. 다음날 중국 남자는 다시 김붕섭을 불러 청하였답니다. 주인어른, 달걀 하나만 더 주십시오. 김붕섭은 어제와는 달리 싱싱한 달걀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날 밤 중국 남자는 또 산으로 향하였답니다. 김붕섭은 어김없이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중국 남자는 어제 낭패를 본 자리에 달걀을 묻고 한참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새벽이 가까웠을 때 달걀 묻은 자리에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신호로 사방의 닭들이 따라서 울었지요. 중국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답니다. 내가 잘못 보지는 않았구나. 틀림없는 명당 자리야. 산에서 내려온 중국 남자는 그날 아침 김붕섭을 불렀답니다. 주인어른,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중국으로 돌아가렵니다. 몇 달 뒤에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중국 남자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중국으로 떠났지요. 김붕섭이 아내인 반씨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중국 손님이 날마다 산에 간 이유가 뭔지 아오? 명당 자리를 찾아다녔던 것이오. 그랬어요. 명당 자리를 찾았나요? 물론이지. 중국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명당 자리는 우리가 써야겠소. 김붕섭은 중국 남자가 잡아놓은 명당 자리로 아버지의 묘를 옮겼답니다. 몇 달 뒤 중국 남자가 김붕섭의 집에 다시 찾아왔답니다. 등에는 뭔가를 짊어지고 왔지요. 중국에 가서 선조 묘를 파서 갖고 온 유골이었답니다. 중국 남자는 괭이와 삽을 챙겨 들고 산으로 향했답니다. 김붕섭은 그날도 중국 남자의 뒤를 밟았어요. 중국 남자는 달걀 묻은 자리에 이르러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 말았답니다. 그 자리에 낯선 무덤이 들어서 있는 것이었지요. 한 발 늦었구나. 누가 이 자리에 무덤을 썼지? 중국 남자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그때 김붕섭이 중국 남자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썼소. 우리 아버지의 묘를 이 자리로 옮겼어요. 그러셨군요. 이 자리는 제가 조선에 와서 10년을 헤맨 끝에 찾은 명당 자리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무덤 자리는 중국처럼 큰 나라 사람이 써야 할 자리예요. 하지만 조선처럼 작은 나라 사람이 묘를 쓰면 좋지 않습니다. 후대에 길이 남을 명장이 태어나긴 하지만 끝내 큰 뜻을 펴지 못하고 불행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이 무덤 자리는 저에게 넘기시고 다른 자리에 몇 자리를 쓰십시오. 제가 좋은 자리를 하나 잡아드리지요. 그러나 김붕섭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실소, 천하의 명당 자리를 양보하고 싶진 않습니다. 김붕섭이 끝내 거절하자 중국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곳을 떠났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로구나. 인간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명당 자리의 정기를 받았는지 반씨 부인은 먼저 딸아이를 낳고 뒤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이 사내 아이가 바로 뒷날 민중의 영웅으로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김덕령 장군이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